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중 자 제3장 회계 1인증 구조 자 마무리 좀 하죠. 자 11번부터 보죠. 48페이지. 자 다음 중에서 회계 주체 이론 중에 자본주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물어봤죠. 자 잠깐 봐보세요. 회계 주체 이론은 회계처를 누구 입장에서 하는 회계처로서 다른 말로 지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계 주체 이론은 크게 자본주 이론과 기업 실체 이론로 크게 구분이 되죠. 자, 이럴 때 자본주는 자본주 관점에서 처리하는 거, 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본주 이론은 개인 기업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기업 실체 이론은 주식회사에서 적합한 이론으로 자 구분이 되죠. 그럴 때 자본주 이론과 기업 실론에 크게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이 되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죠. 자 자본주와 기업 실체론에 정당한 회계 등식이 있죠. 자본주 이론에 대해서는 자본 등식으로 정당화한다면 기업 실체 이론은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정당화하죠. 그러면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재무상태표 등식은 3부자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정당화하죠. 이럴 때 중시하는 재무제표에 있어서 자본주 이론에 있어서는 재무상태표를 중시한다면 자 기업 실체론은 포괄손익 계산서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기업 실체 이론에서는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고 중시하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 계산서가 되죠. 이런 틀을 가지고 자 문제 11번을 보면은 자본주 이론에서는 설명이죠. 11은 자본주를 묻고 있죠. 자, 자본주는 순이익의 산출을 포괄주를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 이론에서는 회계방정식은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으로 나오는 자본 등식 개념으로 파괴되죠. 다음에 지분 변동 파괴 중역으로 재무상태표를 중시하죠. 자본주 이론에 있어서는 이자 비용은 채권자 배당의 현저으로 비용이 아니다. 자본주 이론에서는 채권자의 배당으로 이자 비용을 간주함으로 비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데 4번이 틀렸죠. 지분법. 자, 회계 처리는 자본주 이론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 특히 자본주 이론에 있어서는 이런 지분법 회계 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자본주 이론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틀. 다음 문제 12번. 자, 잠깐 봐보세요. 자, 회계 관습이 있는데, 자, 회계 관습은 자,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면서의 원칙의 외외로서 회계 관습은 존중이 되어지죠. 존중, 배제가 아니죠. 근데 회계 관습적 요소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죠. 첫째는 중요성, 두 번째는 보수주의, 세 번째는 업종별 관행이 있죠. 자, 업종별 관행에 따라서 관습적 요소를 우리가 존중하는데 중요성에 있어서는 과목이라든가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서 회계처리라는 것을 관습적 요소의 중요성. 그래서 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과목에선 통합과 구분 표시라든가 사소한 금액을 무시한다는 거 이런 거는 중요성과 관련이 있죠. 다음에 보수주의와 관련해서는 선택 가능한 둘 이상의
회계 처리가 있을 때 당기 순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현상이 보수주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순이익을 적게 계상하기 때문에 자산은 과소로 적게, 부채는 많게, 비용은 많게, 수익은 적게 계산하는 현상이 보수주의에 해당해 항상 선택 가능한 이상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이런 틀을 전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 이 보수주의와 관련한 우리가 회계적 사례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5가지만 정리해 보면은 첫째, 재고 자산에 대한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 저가 기준에 의하는 게 보수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저가 기준, 물론 재고산의 평가 방법, 재고산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거는 물가 상승 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시에는 선입선출법보다 호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게 보수주의.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도 초기 연도에 정액법보다 정률법, 가속상각법, 체감잔액법으로 평가하는 게 보수의 정액법보다. 다음에 사채 발행차금에 있어서의 상각에 있어서 유효자법과 정액법에 있어서 주의할 건 이 사채 발행차금에 대해서는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에 있어서 역시 초기 연도에 있어서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정액법이 보수주의, 할증 발행 차금 상각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이 보수주의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정리할 때는 특히 사채 발행차금의 상각에 있어서는 인정이 많으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만큼 순이익이 작아지는 거. 근데 할증은 유효이자율법에서 구분 좀 잘하셔야 되죠. 하나 더 한다면은 우리가 수익의 인식 기준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해서는 완성 기준이 진행 기준보다는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단서는 중시하지만 이렇게 보수주의 회계적 사례에 있어서 큰 틀은 잡고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13번 문제는 관습의 중요성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죠. 12번부터 보시면 12번 사업 규모가 큰, 이게 포인트죠. 사업 규모가 큰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모두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회계 담당자는 어떤 개념을 고려한 거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사업 규모 큰 기업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성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는 그 자체로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13번도 역시 연관해서 한번 봐보죠. 이런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한번 어떤 거냐 물어봤죠. 사명손을 구입하는 즉시 이를 자산 처리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했다. 중요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유형자산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금 주택을 취득 후 우리가 후속 원가에 취득 후 지출이 되겠죠. 이럴 경우 근데 금액이 크죠. 거액이 지출되어 이를 기존의 유형 원가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거액이 되니까 금액의 중요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수 중요성의 개념. 그다음에 명목가액과 현재가 차이가 중요만이 들어있네요. 중요하여 자산의 회계 처리를 현재 가치로 평가했다. 시
우리가 자 금액의 과목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죠.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정액법으로 상각했다. 그래서 중요성에 따라서 과목의 금액에 의해서 상각하는 것도 역시 중요성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5번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충당금 설정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다. 그것은 중요성 관점보다는 우리가 발생주의, 충당금 설정법은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적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되겠다. 자, 14번 보수주의. 보수주의 회계 처리가 아닌 걸 물어봤죠. 물가 상승 시에 상승 인플레이션에 선입 대신에 호의선출법으로 적용하는 건 보수주의. 그다음에 내용연수 초기 년도에 정액법 대신에 정률법을 하는 게 보수주의. 물가 상승 시에 재고산에 대한 우리가 자 평가를 거슬 때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사채 발행 연도 초기에 정액법 대신에 이어준 사채 발행을 했다는 데는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죠. 그럴 때는 정액법이 보수주지 이어준이 보수가 아니죠. 뒤바뀌었죠. 3번이 보수적 회계 처리가 아니죠. 다음 미실현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 수익을 적게 예상했죠. 다음 저거는 저가법으로 평가했죠. 보수의 사례가 되죠. 15번도 자, 정리하면 자 역시 보수적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걸 물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상하지 않고 체감잔액법, 정률법 등으로 상각하는 거, 공사 수익을 계상할 때 진행기준 대신에 완성기준을 인식하는 거, 다음에 물가 상승 시에 선입이 아닌 호의선출법을 평가하는 거, 미실현이익은 계상하지 않고 우발 손실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주의. 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발생 시점이 아닌 현금 지급 시행 계상에 득은 현금주와 관련 회계 처리지 보수주와 관련 게 아니죠서 5번은 현금주 회계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3장에 나와 있는 회계 우리가 이론적인 구조에 관련된 문제 정리를 한번 다 해드려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중 문제 한번 한 두세 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자, 51페이지에 종합적중 문제 4번 봐보세요. 4번. 자, 최근 정부는 자, 정부분에 적용했던 단식부서에 벗어나 복식부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복식부지를 도입을 하면서 차량 등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중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가장 적합한 회계인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 종합적중 문제 4번이죠. 4번. 자, 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자, 감가상각의 방법이 있었죠. 자,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감가상각은 내용 연수 동안의 배분 목적이죠. 배분 목적이 되기 때문에 발생주와 밀접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발생주와 밀접한 회계 처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자, 발생주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도 좀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이 정리할 때 문제 4번 같은 이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5번 봐보죠. 5번. 자, 개념체계상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및 제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걸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용성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자, 기억. 원가는 재무보고를 위한 재무내심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 된다. 자, 다음 충실한 표현에 있어서는 자, 다음에 충실한 표현에 대해서는
화교사는 서술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적시성은 유용한 점이 근본적 특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시성 하면 보강적 특성에 해당이 되겠죠. 보강적. 그래서 자, 옳은 설명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다. 그래서 자,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가 되겠다. 자, 다음 자, 종합적중 문제에 자, 문제 유형적으로 좀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좀 넘기셔가지고 자, 55페이지에 제 12번 봐보세요. 12번. 자, 문제를 봐보시면 원가 발생에 있어서 제품 제조와 관련성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이렇게 구분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와 밀접한 회계 개념이 어떤 거냐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액의 공부를 할 때 특히 변동원가 계산에 있어서 자, 변동비는 제조원가로 제품원가로 그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는 기간원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은 수입병 대응과 밀접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12번의 종합적중 문제는 자, 이런 문제 유형 그대로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수입병 대응과 밀접한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3장 정리하고 이제 자,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4장의 자산 회계 처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산 회계 처리. 자, 그래서 먼저 기본적중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기본서. 자, 그래서 문제지를 가서 기본적중 문제 70페이지. 자, 1번 봐보죠. 자산회계. 자산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물어봤죠. 자, 그래서 자산 회계 처리는 개념생 자산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자, 현재, 과거, 미래 틀 잡아놓고 자, 과거의 거래나 사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자, 그 지배되고 미래 경제 효익이 창출이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으로 정리해서 자산하면 비록 경제적 자원의 의미를 많이 두죠. 자산의 개념은 경제적 자원의 의미가 된다. 그럴 때 미래의 경제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자산의 의미로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용역 잠재력설 입장에서 자산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산에 있어서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유동자산과 유동산의 구분도 필요하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래서 자, 특히 유동과 비유동산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1년 기준이라든가 영업주기 기준 등에 의해서 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구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상품 유무에 따라서 금융과 비금융자산의 의미로 정리했을 때 특히 비금융자산에 있어서는 선급금이라든가 재고자산이라든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항목들은 비금융자산에 해당이 돼서 다시 금융상품을 구분할 때 한번 확인해 드리겠지만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다음에 자산에 있어서도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의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장래 미래에 자, 수취할 금액을 고정액으로 표시하시면 화폐성, 그렇지는 비화폐성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서 자산의 개념에 따른 구분을 한번 정리해 드렸죠. 그런데 이런 자산의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 평가에 따라서 자산을 과대평가, 과소평가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가에 있어서 과대평가,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과소로 당기 순이익이 과소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이익이 과소됨으로써 자본가 영향이죠. 자본에 과소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수자본이라든가 비밀적립금에 발생한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이런 시간의 흐름하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같이 고려해서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에 유입시장과 유출시장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했을 때 과거에 취득했을 때 지급할 금액으로 하는 게 역사적 원가 또는 우리가 취득원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취할 금액으로 할 거냐 해서 현행원가로 할 것이냐. 다음에 유출에 있어서 미래에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취득원가로 현행원가로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취득원가의 큰 장점은 신뢰성, 현행원가의 큰 장점은 우리가 수입비용 대응에 급격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다음에 현재 가치를 고려한 것은 중요성을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도 한번 틀잡아서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찾는 거 있는데 1번 미래 효익이 있어야 자산될 수 있으면 미래 효익. 이때 효익이란 기업 실체 미래 현금의 창출을 기하는 잠재력, 영역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 형체가 존재해 자산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런 자산의 회계처에서 유형자산이 있죠. 근데 자산은 유형뿐 아니라 무형도 있으니까 물리적 형체의 존재가 자산의 본질적인 기준은 아니죠. 다음에 법적 권리가 역시 자산의 본질이다. 특히 무형자산 등은 또는 채권 등은 법적이니까 우리가 권리를 존재하지만은 자산을 구분하는 본질은 아니죠. 다음에 자산의 취득과 지출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증여 등으로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의 유출과 이런 자산의 취득과 우리가 현금의 지출은 반드시 일치는 아니죠. 왜? 증여 등을 생각하셔야겠죠. 5번 과거의 거래는 사건이 없어도 자산이 될 수가 있다니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지배되는 걸 따지셔서 5번이 틀렸죠. 문제 2번 역사적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찾는 거. 역사적 원가 하면은 취득 원가를 의미하죠.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선생님 거. 1번 서로 다른 시점의 원가를 합산함으로 보고 시점의 기업 소유의 자산의 공정 가치를 반영한다. 아니죠. 원가주의라고 하는 역사의 원가는 취득할 때 원가로 지금 현재 원가로 대응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원가는 변동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비교 시점의 합산의 의미도 없지만은 공정 가치를 반영할 수가 없는 단점을 갖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 그런데 두 번째 역사적 원가란 기업의 투입 시장,
투입 시장에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지불할 현금이 현금 등가액을 말하죠. 역사정가 취득할 때. 자, 다음에 취득 시점 이후에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더라도 보유 손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 큰 장점은 자, 교환거래에 의한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이 용이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 우리가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역사적 원가를 수입비용 대응의 관점을 볼 때는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산출한 순이익 정보는 자 그에 따른 현재 성과, 경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또 단점을 갖는 게 역사적 원가주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3번 현재 가치. 현재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자 잠깐 보세요. 현재 가치 하면은 명목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현재 가치로서 이자 금액을 뺀 순수한 금액의 의미가 되겠죠. 생각할 때 그랬을 때 이 현재 가치에 대해서 언급은 들어 자 명목 금액 이 명목 금액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죠. 명목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라고 하겠다. 자, 그럴 때 이 명목 금액과 현재 평가액에 차액이 생기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했다가 자 유효이자율법 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을 해서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평가 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죠. 그럴 때 특히 장기성 채권 채무는 평가 대상이 되지만 장기 선급금, 선수금이나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증금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3번 정리해서 현재 가치는 미래 증가, 미래의 채권 채무를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명목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장기 연불 매매에서 발생한 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세가 중요할 경우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난 금액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채권 채무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유효자포로 상각 환입하고 이런 상각 환입을 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상한다. 틀렸죠? 당기 손익으로 계상해서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거면서 4번이 틀렸죠. 5번 보증금이나 장기 선급금, 선수금, 이연민 자산부채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이런 문제는 유형으로서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재 가치는 우리 회계처리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계를 구분 좀 하셔야겠죠. 다음 이제 4번 문제 봐보시면 금융상품의 설명 옳지 않는 걸 물었는데 자 봐보세요. 금융상품은 자 우리 자 일방이 금융자산을 자 발생시키면 동시에 다른 상대방에게 금융부채, 지분상품을 일으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이 금융상품은 뭐 현금은 그 자체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현금이라든가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자, 물론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금융자산이 되고, 그러면 금융부채는 반대로 자, 현금 등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사 금융부채를 차감한 잔액의 의미로서 정리할 수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기 기업의 지분상품을 의미하겠다. 지분상품. 그래서 자기 주식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 기업 지분상품에 있어서는 자, 변동 수량이 변동 가능하냐 아니면 확정된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냐. 그랬을 때 자, 확정된 수량으로 이렇게 변동 가능에 따라서 금융자산과 지분상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자산, 금융부채에서 대표로 해당된 항목에 있어서 수취하고 지급할 계약상 권리 의무에 대한 구분의 의미로서 자, 한번 확인해 보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있겠죠. 그다음에 받을 어음이라든가 지급어음, 대여금이라든가 차입금, 그다음에 투자사채라든가 사채가 대형적인 금융자산부채의 핵심이 되죠. 자, 그럼 이외에 이제 금융자산의 항목과 금융부채에 있어서 자, 이제 정리해서 주의할 게 나오는데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자, 미수금과 좀 주의해서 정리할 게 그래서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자, 금융상품이 아니죠. 그럼 비금융상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미수금과의 우리가 좀 구분의 과목이 이상한 게 미수수익은 금융산, 미지급 비용은 금융부채가 되는데 선급금에서 선급비용이라든가 수익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자,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실물자산인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있어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죠. 비금융상품이죠. 뿐만 아니라 자, 충당부채라든가 미지급법인세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죠. 자, 그래서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냐 되지 않냐 이런 관련된 것도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상품과 금융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그런 구분의 틀을 보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정리할 때 뭐 4번, 5번 정리하지만 그 문제 유형을 좀 생각하면서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4번 다시 가면 옳지 않는 걸 물어봤죠. 금융상품. 자, 4번. 금융상품은 거래 상대방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일방에게 금융부채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자, 금융상품.
현금은 그 자체로서 금융자산이 되는 거고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 상담의 현금 수출 계약상에 걸리는 금융자산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5번 기업 자신의 지분 수출할 권리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상품으로만 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보세요. 변동 가능할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으로 표시가 되고 수량이 확정된 수량이라면 지분상품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수량이 변동 가능하냐 확정된 수량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면 금융, 확정되면 지분상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지문적으로 봐서 그렇지 조금 힘들 수 있는 지문이지만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의 우리가 지분상품,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 나오면 수량이 변동 가능한 경우냐 아니면 확정된 경우에 따라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 변동 가능과 확정만 구분된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5번은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문제 유형까지 보면서 금융상품 정의에 따라 금융상품으로만 구성되는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자, 기업, 현금은 그 자체로서 금융상품, 그다음에 니은, 매출채권, 디귿, 선급비용은 금융상품이 아니죠. 미지급 법인세, 니을, 법인세, 매입채무, 미음, 그다음에 대여금, 비읍, 다음에 투자사채, 시옷, 그다음에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응. 자, 그래서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금융상품 하면은 이 자료에서 기업, 그다음에 니은, 그다음에 미읍, 그다음에 비읍, 그다음에 시옷. 그래서 5개가 되겠다. 5개에서 현금, 매출채권, 그다음에 매입채무, 그다음에 대여금, 투자사채가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죠. 근데 5개인데 답지가 3개씩만 나왔죠. 그 말은 이 5개가 금융상품으로 해당되는데 자료에서 이게 구성이 돼서 상품으로만 구성된 걸 물어봤죠. 그래서 5번은 보면은 미음이라든가 비읍이라든가 시옷 금융상품으로만 구성이 돼 있죠. 기억 니은이 안 물었지만 그런데 왜 1번, 2번, 3번, 4번이 안 되냐. 1번은 기억 니은에 디귿이 들어있잖아요.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죠.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된 게 금융상 구성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도 이응, 충당부채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좀 생각하는 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으로만 구성되는 건 기억, 니은, 미음, 비읍, 시옷 중에 5번이 미음, 비읍, 시옷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금융상품이다 우리가 정의까지 한번 확인해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금융자산인 현금 자산에 관련 문제부터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